안녕하세요. 나에게 맞는 농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청년 후계농에 선정이 된 청년 농업인이자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원예기술사 안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처음 농지 구매 시에 품목에 맞는 농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농업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또 기농자분들, 영농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어떤 농업을 할지에 대한 컨셉이 정해지지 않고서 농지를 매입하거나 농지를 조성을 했을 때는 향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농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농지 선정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영농 창업의 컨셉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농촌에 와서 이 어떤 1차 생산으로서에 대한 수익 구조를 내면서 농업 영농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1차 생산에 필요한 이 농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조성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또 하나 예로 나는 6차 산업화 농업으로서 어떤 1차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 또 체험, 교육, 서비스와 같은 융복합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타입의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이 농지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는 6차 산업 농업으로서 딸기 농장을 할 건데 딸기 재배뿐만 아니고 내가 재배한 이 딸기를 가지고 가공을 또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러면 가공 시설이 있어야겠죠. 자, 이럴 때 내가 만약에 보존 관리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가공 시설을 지치를 못해요. 자,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6차 산업 농업으로서 어떤 교육 서비스업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절대 농지라고 불리우는 농림 지역을 매입을 해서 우리 1차 생산의 어떤 작물을 기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는 이러한 교육 서비스 체험 운영을 할 때는 인허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컨셉을 정해서 농지를 조성을 했을 때는 내가 이제 계획한 데에 대한 영농 창업에 좀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죠. 최근 청년 후계농 분들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이 정해지지 않고 농지를 먼저 매입을 했어. 그리고 나서 농업을 하다 보니 나는 부가가치가 나는 가공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농지 내에서는 가공에 대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농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농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영농 창업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계신 분들께 항상 먼저 물어봐요. 어떤 농업의 영농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1차 생산으로서 작물에 대한 품질과 수확량 이런 것을 통한 어떤 시장추라든 지역 로컬 판매든 1차 생산에 해당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역과 농지를 조성을 해야겠죠. 또 나는 어떤 향후 관광농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관광농원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농업의 비즈니스의 컨셉을 먼저 정해보고 생각해봐라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농업 농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빅블러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산업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졌어. 자, 농업을 통해서 어떤 역사, 문화, 예술, 과학, 미래, 교육, 다양한 분야의 어떤 비즈니스와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만큼 내가 농업을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1차 생산에만 의존했던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융복합 사업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가 영농 창업, 농업의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작물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예전 이 농사의 개념보다도 어떤 농업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융복합 사업과 접목을 해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융복합 사업의 하나의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이 내가 준비하는 동안에 이 창업에 대한 마인드셋이 많이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포천딸기 힐링팜에 대한 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의 예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은 그냥 네임 그대로 딸기 농장이에요. 또 온실도 고가에 막 10억씩 하는 그런 고가의 하이테크 버전의 온실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연동 온실의 비닐하우스예요. 하지만 이 누가 봐도 비닐하우스의 이 딸기 농장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 팜을 가지고 또 이 농업이라는 걸 가지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은 첫 번째로는 작물 생산에 의한 1차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작물도 저는 주 아이템은 딸기지만은 이제는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딸기를 했다가 또 어떤 이 시대 흐름에 또 손님 타겟층에 또 이 어떤 트렌드에 맞게끔 작물 변화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작물은 딸기지만 엽채도 하고 또 허브류도 기르고 또 열대과일도 기르면서 다양한 1차 생산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6차 산업화 농업으로서 교육 또 여러 가지 어떤 가공 그리고 체험 서비스 이런 것들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이 6차 산업 농업으로 이제는 이 포천딸기 힐링팜은 스마트팜을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나 해본 거예요. 야,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ICT 기술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어떤 4차 혁명 기술이 적용된 하나의 비즈니스죠. 자, 그래서 우리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적인 분야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초중고 대상의 주도학습적인 스마트팜 ICT 교육을 우리 또 딸기 농장에서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교육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6차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그리고 어떤 이 여러 가지 컨설팅 자문 이런 관련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딸기 농업인이지만 이 딸기 농장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누가 보기에 우리 농장 오면 그냥 재래식 딸기 농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딸기 농장이 벤처기업에 선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업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유리한 비즈니스가 됐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이라는 내 딸기 농장의 나만의 어떤 기술력을 검증을 받고 이를 통해서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또 에그테크 분야, 또 유통, R&D 분야, 플랫폼 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이 포천딸기 힐링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근데 농지를 조성하는 단계 때 꼭 필요하냐?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에서는 6차 산업의 농업인 가공사업이 안 돼요.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포천딸기 힐링팜의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라는 용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가공센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가공으로서의 비즈니스와 이런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에 조성된 농지에서는 할 수 없다. 결국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 가공센터의 어떤 OEM 개념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에서 우리 원물로 만들어 와서의 비즈니스는 되지만 현재 포천딸기 힐링팜이 조성된 농지에서는 불가능하다. 예, 이건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힐링팜에 대한 어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교육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 농업인 양성 사업도 있고 또 하나 당연히 딸기 재배에 대한 비즈니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제에 대한 이러한 우리 이제 벤처 기업으로서의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농지 매입 단계 때 매입 전에 어떤 부분들이 정립이 되고 수립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내가 처음에 청년 후계농이 될 거야. 귀농자로서 농업 쪽에 어떤 창업을 할 거야.
이런 단계에 이제 목표가 생겼다면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소득 구조를 내고 싶은지. 자, 내가 만약에 1차 생산으로 나는 완전 이 농업인의 어떤 역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작물에 정말 승부를 걸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역과 농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당연히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비싼 농지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 내가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대한 규모를 또 규모화를 해서 1차 생산에 대한 소득구조의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또 나는 힐링팜에 대한 사례와 같이 6차 산업 농업을 할 거야. 나중에는 휴게음식점으로서 어떤 관광농원의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생산관리 지역 이상의 농지를 매입을 하셔야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융복합 인증을 받은 농가는 2년 이상의 어떤 이 체험이나 이런 경력이 쌓이면 또 이 농지에서 휴게음식점 허가가 또 나가거든요. 지역의 조례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지를 하시고, 내가 농지를 매입하기 전 단계 때 영농창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농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 농지 조성 단계 때도 내가 완전히 컨셉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농지 매입 절차와 농지 조성 단계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 되어 있죠. 자, 전답 과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네이버 지도에다가 어떠한 필지를 입력을 해서 지목으로 보게 되면 전답 과수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용도 지역과 상관없이 농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농업인은 당연히 농지 매입에 좀 자유롭고요. 또 이제 신규 농업인이나 또 주말 체험에 대한 영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 분들께서 농지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죠. 그래서 우리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 또 특히나 이 농업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예, 이 농업인들이 실제 어떤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농지들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좋은 농지들 잘 이제 매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몇 번 언급드렸던 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전답 이런 얘기를 했죠. 전답 이 농지에 해당되는 이 지목들은 어느 용도 지역과 상관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지도를 딱 띄워보면 이 전답은 다 있어. 그런데 지목으로 딱 그 구분을 바꿔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바로 용도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은 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관광농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농림지역에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나중에 6차 산업 부가가치 사업을 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어떤 이 음식을 하는 비즈니스와 농업과 접목을 하는 6차 산업 농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보존관리 농지를 산다? 될까요? 안 돼요. 이종 근생 자체가 허가 안 나겠죠. 그리고 나는 그런 목적이라면 생산관리 이상의 용도 지역을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 후계농분들이 이미 많이 배출이 됐고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처음에 농업이라는 비즈니스를 컨셉을 잡고 목표로 갖고 있다.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어떤 컨셉의 비즈니스를 할 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꼭 수립하셔라.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크게 보면 돼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농지는 가장 아래에 있는 녹지지역,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 정도 되는데 땅값이 당연히 비싸겠죠.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지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좀 이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다음 우리가 그나마 좀 이제 농림지역 이외의 농지를 구매할 때는 관리지역의 농지를 구매하는 거예요. 이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나눕니다. 이 용도지역이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될 거는 결국은 개발행위에 있어서에 대한 건폐율이에요. 자, 내가 보존관리지역에서 6차 산업을 농업을 통한 판매시설을 짓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200평에 대한 필지라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는 40평 이상의 건물을 못 짓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향후 어떤 체험 서비스, 휴게 음식점 등 다양한 어떤 인허가도 좀 제한이 없고 또 면적도 넓은 필지에서 6차 산업 농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사는 게 낫겠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까지나 되고 음식점이 또 가능한 이런 농지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1차 생산의 어떤 비즈니스로 정말 이 농업으로서 승부를 할 거야. 그리고 초기 투자비를 땅에다가 투자하기 싫어. 자, 그랬을 때는 농림지역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지를 매입하는 단계 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지를 한번 잘못 사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용도지역별로 색깔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이버 들어가셔서 그냥 내가 원하는 필지를 딱 쳐보시면 지목에 딱 체크를 하면 다 전답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달라? 크게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인허가나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에 맞는 용도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하냐? 요거는 뭐 이 농지, 토지, 건물에 대한 실거래 플랫폼인데 이거는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밸류맵, 땅야, 디스코 이런 여러 채널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밸류맵이라는 어떤 이 농지에 대한 어떤 시세 분석과 농지에 대한 용도 지역별 어떤 제한 부분, 또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걸 한번 직접 볼 거고 우리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후보의 어떤 필지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한번 이 농지 매입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홈페이지, 어떤 사이트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요번에 한 밸류맵이라는 우리 이 거래 플랫폼, 농지 거래 플랫폼, 농지뿐만 아니고 어떤 토지, 건물 다 이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인데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농지 매입을 하려는 후보지가 여기라고 칠게요. 지적도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냐? 쭉 확대를 해보면 색깔이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용도지역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이거 쭉 우리 힐링 판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가져왔어. 내가 지금 매입을 하려는 농지의 후보들이 몇 개가 있어. 집어넣을 치니까 이렇게 나왔어.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딱 눌러보면 이 농지는 지금 답으로 되어 있죠. 답으로 내려볼게요. 기존의 실거래가가 2억 7천이네요. 공시지가도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단가는 매입 단가. 내려다 보면 당연히 평도 나오고 여기 보면 공시지가도 이렇게 나오죠. 평당 16만 원.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지를 살 때 맹지를 사지 말라 그러죠. 맹지는 뭐냐면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맹지를 살 때는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현항도로라든지 위성에서 봤을 때 맹지지만은 도로가 있어. 자, 이런데 이거 그래서 도로도 있고 맹지이긴 하지만 시세보다 좀 저렴해. 이거를 무턱대고 사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맹지라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등의 요소도 있고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부동산에서 그 맹지지만은 여기 길이 있어. 앞에 농지를 지나게끔 예전부터 썼던 길이 있으니까 이거 30만 원짜리 땅인데 20만 원에 매입하자.
이렇게 해서 청년이 그 땅을 산 거야. 자, 그런데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농가가 거기에다가 농막을 지어버렸어요. 맹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예 농사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아주 헐값에 앞에 농지한테 다시 이제, 그러니까 헐값에 앞에 농가 주인한테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 한순간에 이 초기 창업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농지에 대해서 요 부분, 도로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도로 부분이 소로 한 면이라 돼 있죠. 이게 맹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맹이라고 뜹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위성 사진이에요. 자, 여기 있는 땅들은 딱 보니까는 길이랑 옆에 붙어 있죠. 이렇게 길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맹지가 아닌 것 같아. 길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는 옆에 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보면 다시 이제 로드뷰를 끄고 한번 볼게요. 이 땅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맹지라고 돼 있죠. 이런 땅을 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앞에 다른 이 도로를 접하는 그 농가 주인과의 어떤 뭐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언젠가 이런 것들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내 땅은 길이 없는 땅이야. 근데 그 길은 누군가의 땅이야. 그 땅을 우리가 진출입조로 쓴다는 얘기는 무언가 이제 어떤 협의가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한 가지 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로에 맹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용도 지역별 내용을 볼게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농지를 조성해서 1차 생산을 하면서 어떤 판매점을 짓고 싶어. 혹은 여기서 어떤 소매점을 짓고 싶어. 그러면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눌러봤을 때 자, 보존관리 지역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용도 지역별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 농림 지역이다 그러면 농업 생산 시설밖에 못 해요. 농업용 창고, 그다음에 농업용 어떤 소매점. 근데 용도 지역이 보존 관리, 생산 관리면 일반 그린 생활에 대한 건물을 또 지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 청년 후계농 제도로서 선정된 우리 이 농업인 분들께서는 영농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그 영농 의무 기간 내에는 여기서 이제 그린 생활의 어떤 다른 비즈니스는 하진 못해요. 하지만 내가 이 영농 의무 기간이 지났을 때 6차 산업으로서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는 용도 지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용도 지역 확인했죠. 쭉 보면 이 농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요. 이 밸류맵에. 자, 요 단계 때 오케이. 맹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용도 지역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토지이음이라는 홈페이지예요. 토지이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이 토지 규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얻을 때도 이거를 통해서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지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처음에 위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면 내가 수억 원을 들여서 사는 그 농지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의 어떤 잠깐의 노력 없이 바로 매입을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요 토지음을 딱 봤는데 여기에 문화재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 자,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논농사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문화재 지역은 성토도 안 되죠. 지하수 관정 개발도 안 되죠. 내가 하고자 하는 비닐하우스 설치도 안 돼. 당연히 축사, 이런 과수 안 돼요. 예, 논의 형태로 보존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땅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토지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관리 지역과 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모든 내역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보존 관리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조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또 들어가 있고. 자, 근데 이런 거 너무 복잡해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제 행위 제한 내용 설명 딱 눌러보세요. 여기 눌렀을 때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이 필지, 나는 일용품 판매 소매점을 하고 싶어. 농산물 판매도 하고 싶고 여기서 여러 가지 판매하고 싶어. 한번 눌러볼까요? 건축이 가능하죠. 예, 4층 이하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이 토지 이음을 통해서 내가 영농창업의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것과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 심지어는 비닐하우스도 못 짓는 농지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지역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까지 확인해서 오케이. 이 땅 괜찮네. 나는 보존관리 지역 어떤 1차 생산도 되고 6차 산업도 돼. 판매점도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해요. 근데 마지막 요 단계를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농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마지막으로는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농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질 분석과 수질에 대한 여러 컨디션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국가지하수 정보센터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수자원공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자, 들어오면 이런 형태예요. 여기서 조금 내려볼게요. 지하수 바로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들어오셔서 아까 그 필지를 한번 또 쳐볼게요. 자, 이 필지가 딱 나왔죠. 쭉 확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아직 제가 농지를 사지 않았어요. 사기 전에 스텝별로 한번 여러분께 가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만 잘 나면 난 살 거야. 오케이, 물 한번 보자. 쭉 이렇게 해서 왔는데 뭐 아무것도 뜬 게 없죠. 왼쪽 편 가셔서 개발 이용 관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농업용 제한수는 신고제예요.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신고된 관정들이 여기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 딱 여기 살 건데 주변에 지하수 관정들이 이렇게 많이 파져 있네. 한번 들여다 볼게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편에 이 클릭한 지하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딱 뜹니다. 자, 이렇게 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자, 굴작 직형이 150이다. 보통 50을 넘어가는 직경이면 안반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을 뚫은 지하수 관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위에 지하수 용도가 나오겠죠. 여기는 생활용으로 팠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판단할 거는 요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양수할 수 있는 능력이 50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난 땅 여기 살 건데 바로 옆에 안반수가 요 정도 물량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지하수 개발을 했을 때는 요 정도 내에서 물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땅을 매입하시기 전에 예를 들면 화성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간척지 주변은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해도 농사를 못 해요. 짠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짠물을 사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지의 농지가 결정이 되고 지하수 관정을 딱 봤을 때 옆 농가가 지하수 파놓은 게 있다. 그 농가에 가셔가지고 시로 채취를 해서 내가 이러한 농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지하수 물이 적당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설원에 스마트팜 할 거야. 자, 그런데 어느 지역을 딱 가니까 다 논밖에 없어. 비닐하우스가 한 개도 없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개발이 거기에 원예 시설이나 이런 뭐 정착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아예 짠물이 나오는 지역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다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농사를 못해요. 3억, 4억 투자해서 땅을 샀는데 짠물이 나옵니다. 짠물이. 그러면은 시설원회 쪽에서는 정수기 써야 되지. 정수기 몇 천만 원에 매년 필터 교체비 몇 백만 원에 농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농지를 매입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지하수 확인을 꼭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농지를 매입하는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농지은행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이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요. 농지를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임대 후매도 제도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가셔서 초기 자금을 좀 아끼면서 이 정부 제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농지은행에서 공공임대, 또 임대 수탁,
그다음에 그 이제 선임대 후매도 제도를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힐링팜 사례를 간단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존관리 지역의 1차 생산의 어떤 재래식 그 비닐 연동을 이렇게 구축을 한 거고요. 요 앞에 마당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근생의 행위가 된다. 그래서 영농 의무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농산물 판매점을 이렇게 건물을 또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시설에 대해서는 이 마을 분들 아이들이나 해서 이제 무료 개방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공적으로 또 활용을 할 예정이고 농업 생산 시설로서 이렇게 인허가가 끝난 건물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절대 농지였다, 농림 지역이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에 제한이 또 올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농지를 처음에 조성하실 때 내 비즈니스 모델과 컨셉에 맞게끔 농지를 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